밤늦은 편의점은 텅 비어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은지의 피곤한 눈꺼풀을 자극했다. 18살에 아버지를 잃고 곧이어 어머니마저 감쪽같이 사라진 후 은지의 삶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은 그저 명목일 뿐 그녀의 모든 시간은 밀린 월세를 내고 병약한 동생의 약값을 벌기 위한 고된 노동으로 채워졌다. 오늘 밤도 예외는 아니었다. 손님은 없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새벽 2시, 그때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훅 끼쳐왔다. 술 냄새를 풍기는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남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풀려 있었다. 은지는 본능적으로 경계태세를 갖췄다. 이런 손님은 익숙했다. 늘 시비가 붙거나 돈을 내지 않으려 하거나 더 심한 일을 벌이기도 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진열대에 기대섰다. 아가씨, 담배 한 갑 줘. 남자의 목소리는 굵고 거칠었다. 은지는 조용히 담배를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남자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시골 구석 편의점 알바가 감히 나한테 신분증을 요구해. 죄송합니다. 손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은지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남자는 갑자기 손을 뻗어 담배 갑을 낚아채려 했다. 은지는 재빨리 손을 움직여 담배를 뒤로 뺐다. 남자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남자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이 계집애가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막 내린 듯 남자는 젖은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했으며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그 어떤 온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남자는 은지와 술 취한 남자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를 단번에 파악했다. 강민준,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강성그룹의 젊은 CEO. 그는 방금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숙소를 잡지 못해 임시로 들른 편의점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강민준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지켜봤다. 술 취한 남자는 민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다시 은지에게 달려들었다. 신분증 안 보여주면 담배 못 줘요. 은지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피하며 진열대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남자는 은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때 은지가 재빨리 계산대 아래에 숨겨둔 호루라기를 꺼내 힘껏 불었다.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다. 남자는 귀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미친. 그때 강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술 취한 남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고 뒤로 밀어냈다. 남자는 예상치 못한 힘에 밀려 휘청거렸다. 이봐, 남의 영업 방해하지 마.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술 취한 남자는 민준의 냉정한 눈빛과 압도적인 분위기에 기가 죽은 듯 아무 말 못하고 편의점을 나섰다. 정적이 흘렀다. 은지는 호루라기를 내려놓고 민준을 쳐다봤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민준은 은지를 훑어봤다. 헝클어진 머리, 낡은 유니폼, 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그 눈빛 속 어딘가에 스쳐 지나가는 슬픔과 강인함. 문득 오래전 잃어버린 동생의 모습이 민준의 뇌리를 스쳤다. 10살 때 실종된 그의 여동생 강은별,
은지에게서 은별이의 희미한 그림자를 본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비슷한 눈매, 묘하게 닮은 분위기, 물론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주는 짧게 대답하고는 카운터로 향했다. 그는 생수 한 병을 골라 계산대에 올렸다. 은지는 능숙하게 바코드를 찍었다. 2,000원입니다. 민주는 지갑을 열어 돈을 지불했다. 그리고 돌아서려다 말고 다시 은지를 응시했다. 저기, 잠시 할 이야기가 있는데. 은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죠?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민준은 주위를 둘러봤다. 편의점 안에는 그들 둘뿐이었다. 잠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은지는 망설였다. 낯선 남자와 밤늦게 편의점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에는 어떤 위협적인 의도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지친 기색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절박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은지는 시계를 봤다. 교대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아있었다. 10분만요. 은지는 마지못해 말했다. 편의점 밖 빗줄기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고급 승용차 옆에 서서 우산을 펴들었다. 은지는 비를 맞으며 그의 앞에 섰다. 민주는 우산을 은지 쪽으로 기울여 주었다. 뜬금없겠지만 내 동생이 되어주지 않겠나. 민주는 본론부터 꺼냈다. 은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내 이름은 강민준이다. 강성그룹의 CEO. 민주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나는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고 있다. 10살 때 실종되었지. 부모님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최근 아버지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유언장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동생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은지는 어이가 없었다. 재벌가의 CEO가 잃어버린 동생을 찾다가 길거리 편의점 알백에 동생 행세를 해달라고.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은지는 차갑게 말했다. 저는 동생 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알고 있다. 민주는 은지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하고 냉정했다. 하지만 당신은 내 동생과 닮았다. 눈매나 분위기가. 그리고 무엇보다 난 지금 절박하다. 동생을 찾을 시간도 여유도 없다. 그는 이어서 말을 이었다. 내 동생의 이름은 강은별이다. 당신과 이름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할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잠시 동안 강은별 행세를 해주는 것이다. 유언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은지는 기가 막혔다. 이 남자는 그녀를 돈으로 사려는 것인가? 그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동생 지훈의 병원비와 밀린 월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가요? 어떤 대가를 치러줄 건데요? 은지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다. 절실하게 민주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은지에게 내밀었다. 1,000만 원이 적힌 수표였다. 이건 계약금이다. 만약 당신이 동의한다면 당신 동생의 모든 병원비는 내가 전액 지불할 것이다. 그리고 매달 충분한 생활비와 함께 유언장 문제가 해결되면 따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당신 동생의 치료는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주선하겠다. 1,000만 원, 그리고 동생의 병원비 전액. 은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지훈의 병원비는 끝없이 쌓여가고 있었다. 의사들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은지는 지훈의 병원비 때문에 밤낮으로 일해도 늘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아들었다. 만약 제가 들키면요. 들킬 리 없다. 나는 당신을 완벽한 강은별로 만들 것이다.
당신의 과거는 내가 철저히 지울 것이다. 아무도 당신이 가짜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할 것이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은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동생 지훈의 창백한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좋아요, 할게요. 은지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민준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안도감이 스쳤지만 곧바로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내일 아침 9시 강성그룹 본사로 와라. 비서가 당신을 기다릴 것이다.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채 올랐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은지는 홀로 빗속에 서서 손에 들린 수표를 내려다봤다. 1,000만 원. 이 종이 한 장이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터였다. 과연 이 결정이 옳았던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예감이 스며들었다. 어쩌면 이 계약은 그녀의 삶을 구원할 수도,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 될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강성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뒤덮인 웅장한 건물은 그녀에게 낯선 세계의 위압감을 선사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곳에는 얼씬도 못할 자신임을 알기에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낡고 해진 옷차림의 그녀는 마치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정각 9시, 한 비서가 다가왔다. 날카로운 정장 차림의 남자는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강은지 씨 맞으십니까? 강민준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는 그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는 마치 우주선처럼 조용하고 빠르게 층수를 올라갔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은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응시했다. 이 모습으로 어떻게 재벌가에 잃어버린 여동생 행세를 할 수 있을까? 민준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은지는 발을 들여놓았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민준은 창가에 서서 등지고 있었다. 그는 은지가 들어온 것을 눈치챘는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앉아라. 민준은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오늘부터 당신은 강은별이다. 내 여동생 민준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강은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서에게 넘겨받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한다. 말투, 습관, 기억,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을 강은별처럼 행동해야 해. 그는 은지 앞에 두툼한 파일을 내밀었다. 파일 안에는 강은별의 어릴 적 사진, 가족관계도, 학창시절 기록, 그리고 일기장까지 있었다. 은지는 파일을 들여다봤다. 어린 강은별은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을 소녀였다. 그리고 이건 스타일리스트와 이미지 컨설턴트, 그리고 연기 강사다. 민준의 말에 비서가 문을 열자 3명의 전문가가 들어섰다. 그들은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들과 함께 강은별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날 것이다. 며칠 후 은지의 삶은 지옥과 같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다. 연기 강사는 그녀에게 강은별의 표정과 감정을 연습시켰고, 이미지 컨설턴트는 그녀의 말투와 행동을 교정했다.
스타일리스트는 그녀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낡은 유니폼 대신 고급스러운 의상이, 거친 손에는 부드러운 핸드크림이 발렸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편의점 알바 은지가 아니었다. 화려하고 세련된, 그러나 어딘가 낯설고 공허한 강은별이 서 있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강은별의 기억을 외우는 일이었다. 민준의 비서는 매일 강은별의 어릴 적 에피소드와 가족들과의 추억을 은지에게 주입시켰다. 은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은별의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다. 어린 은별은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자란 행복한 아이였다. 은지는 질투심을 느끼기도 했다.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마치 그 기억들이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왜일까? 민주는 은지의 훈련 과정을 엄격하게 감독했다. 그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고,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지적했다. 은별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은별이는 그렇게 웃지 않는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은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그저 돈을 받고 연기하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완벽을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 강성그룹 내에서는 강민준의 여동생 강은별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특히 민준의 약혼 여인 박세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박세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대표의 딸이자 강성그룹과 오랜 기간 혼인을 약속했던 명문가의 자제였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지만 동시에 강한 자존심과 소유욕을 가지고 있었다. 강은별의 존재는 그녀의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했다. 세라는 강은별이 갑자기 나타난 것을 의심했다. 10살 때 실종된 아이가 20살이 되어 돌아오다니. 그것도 유언장 문제가 터진 시점에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력을 총동원해 강은별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이 가짜 은별의 정체를 밝히고 강민준의 곁에서 쫓아내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의 집에서 가족 만찬이 열렸다. 공식적으로 은지가 강은별로서 가족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였다. 은지는 스타일리스트가 골라준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민준의 옆에 섰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민준의 할머니, 강성그룹의 실세인 김 여사는 냉철한 눈빛으로 은지를 바라봤다. 정말 우리 은별이가 맞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은지는 연습한 대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은별이에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김 여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김 여사는 매정하게 손을 거두었. 그래, 그렇게 오래도록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이제 와서 나타나다니.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지냈는지 궁금하구나. 김 여사는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은지는 준비된 답변을 떠올렸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기억을 많이 잃어서. 그때 박세라가 다가왔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오랜만이에요. 은별 씨, 민준 오빠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실종 당시의 기억을 잃었다고요. 정말 안타깝네요. 세라는 은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은지는 그녀의 시선 속에서 적개심을 읽었다. 세라는 계속해서 은지를 떠봤다. 어릴 적 기억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혹시 어릴 때 저희 집에 놀러 왔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은별 씨에게 선물로 줬던 곰 인형이 있었는데. 은지는 아찔했다. 그런 세부적인 기억까지는 주입받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은 미세하게 고개를 젓는 시그널을 보냈다. 그는 은별이 어릴 적 세라의 집에 간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했다. 아,
죄송해요. 세라 씨, 제가 어릴 적 기억이 워낙 희미해서. 은지는 얼버무렸다. 세라는 비웃음 같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희미하시네요. 하기야, 그럴 수도 있겠죠. 실종이라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으니까. 저녁 식사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진행됐다. 은지는 강은별 행세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작은 실수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끝난 후 민주는 은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오늘 밤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완벽하지도 않았다. 특히 박세라의 질문에 당황한 것은 치명적이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아요? 은지는 울컥했다. 저는 강은별이 아니잖아요. 민준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계약 내용을 잊었나? 당신은 지금부터 강은별이다. 완벽하게. 그는 은지의 어깨를 강하게 잡았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당신 동생의 병원비는 물론 당신의 삶도 이전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거래는 당신의 동생을 살릴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마. 민준의 차가운 말에 은지는 몸서리쳤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동생 지훈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았어요. 노력할게요. 은지는 겨우 대답했다. 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놓았다. 좋아. 그리고 하나 더. 민주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섬세한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 동생 은별이가 늘 지니고 다니던 목걸이다. 오늘부터 당신이 착용해라. 외부에서는 절대 벗지 말고. 은지는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펜던트는 작은 나비 모양이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이상하게도 이 목걸이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나비, 그리고 따뜻한 햇살. 그날 밤 은지는 잠 못 이루고 강은별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일기장 속에는 은별이 그린 그림들이 있었다. 나비, 꽃, 그리고 한 남자의 뒷모습. 은지는 그 그림들을 보다가 문득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딘가 익숙한 풍경들이었다. 특히 한 페이지에는 나비 펜던트 목걸이를 하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의 그림이 있었다. 그림 속 여자아이는 은지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은지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관련된 단서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미지의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듯했다. 강민준의 여동생 강은별이 실종된 날, 그녀의 아버지도 사라지고 어머니도 자취를 감췄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은지는 직감했다. 그녀가 강은별 행세를 하는 이 계약이 그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 과거 속에는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실종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한편 박세라는 강은별의 행동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을 포착했다. 그녀는 민준 몰래 탐정을 고용하여 은지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세라는 곧 은지가 과거에 편의점 알바를 했으며 병원 신세를 지는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세라는 은지의 정체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은지에게 어떤 함정을 팔지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강은별로서의 삶은 은지에게 끝없는 시험의 연속이었다.
강성그룹의 호화로운 저택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안은 차가운 얼음처럼 냉랭하고 핏줄보다 이에타산이 우선시되는 곳이었다. 김 여사의 날카로운 감시, 그리고 민준의 약혼녀인 박세라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은지를 늘 불안하게 만들었다. 특히 세라의 존재는 은지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세라는 매일 은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틈만 보이면 그녀를 시험하고 함정을 파려 했다. 어느 날 세라는 은지를 강성그룹이 후원하는 자선갈래 초대했다. 그곳에는 수많은 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세라는 은지에게 어린 시절 강은별이 즐겨 불렀던 노래를 불러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은지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녀는 연습한 대로 애매모호한 미소와 함께 기억상실을 핑계로 거절했다. 세라는 은지의 노련한 대처에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더욱더 의심의 불씨를 키웠다. 세라는 은지의 과거를 파헤치는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녀가 고용한 탐정은 은지가 살던 낡은 동네와 그녀의 동생 지훈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아냈다. 세라는 병원에 몰래 잠입하여 지훈의 병실을 찾아냈다. 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세라는 지훈의 이름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이제 은지의 정체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한편 민주는 은지의 예상 밖의 침착함과 빠른 학습 능력에 놀랐다. 그녀는 강은별의 역할을 놀라울 정도로 잘 소화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동생과 닮은 외모 때문에 선택했지만 은지의 강인하고 꿋꿋한 모습은 민준의 마음속에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는 은지가 처한 상황의 절박함을 이해했고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에 점차 끌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은지를 보호하려는 충동을 느꼈다. 민주는 은지가 과거 기억의 일부를 되찾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불안감을 느꼈다. 특히 은지가 강은별의 일기장을 보며 어딘가 익숙함을 느낀다고 말했을 때 민준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다. 그의 머릿속에도 어릴 적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나비 펜던트, 어린 은별이와 함께 뛰어놀던 넓은 정원, 그리고 강은지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방. 민주는 자신의 기억과 은지의 반응이 묘하게 겹쳐지는 것을 깨닫고 혼란스러웠다. 강성그룹의 거대한 사업, 특히 민준이 추진하고 있는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는 그룹 내의 복잡한 이권 다툼과 얽혀 있었다. 민준의 숙부인 강도준 상무는 이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와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민준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은지를 데리고 강성그룹의 비밀 연구소가 있는 외곽 지역으로 향했다. 이곳은 강성그룹의 심장이나 마찬가지다. 민준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개발했던 신소재 기술이 잠들어 있는 곳이지. 그는 은지에게 보안 구역을 안내하며 설명했다. 연구소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기밀 자료들이 있었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던 은지는 우연히 한 오래된 서류철을 발견했다. 서류철에는 나비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은지는 호기심에 서류를 펼쳤다. 그 안에는 나비 모양의 펜던트 도면과 함께 복잡한 화학식 그리고 생체 데이터를 이용한 신소재 개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서류철 안에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은지의 아버지는 한때 강성그룹의 연구원이자 이 나비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은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녀는 민준 몰래 서류철의 일부 내용을 촬영했다. 그때 연구소에 경보음이 울렸다. 침입자다. 민준이 외쳤다. 두 사람은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 연구소 내부로 침입했다. 그들은 민준의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핵심 자료를 훔치려 하고 있었다. 은지는 침입자들이 강도준 상무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은지의 손을 잡고 비상구로 향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시선을 끌겠다. 민준은 은지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침입자들 쪽으로 향했다. 그는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침입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은지는 숨죽이며 민준을 지켜봤다. 평소 차갑고 냉정하기만 했던 그의 모습 뒤에 숨겨진 강인하고 용감한 면모에 그녀는 놀랐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피어났다. 민준이 침입자들과 싸우는 동안 은지는 갑자기 또 다른 그림자가 비상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림자는 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 그것은 강도준 상무의 오른팔 격인 조 실장이었다. 조 실장은 민준이 싸우는 틈을 타 은지를 납치하려 했다. 강은별, 조용히 따라와라. 조 실장이 은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은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비상 소화기를 발견했다. 은지는 소화기를 집어들고 조 실장의 얼굴에 분사했다. 조 실장은 콜록거리며 비틀거렸다. 은지는 그 틈을 타 도망쳤다. 그녀는 민준에게 달려가 그의 등 뒤에 숨었다. 저 사람이에요. 조 실장이에요. 민준은 조 실장을 노려봤다. 네가 감히 이곳에 침입해.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조 실장은 민준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준은 그를 손쉽게 제압했다. 그는 조 실장의 팔을 꺾어 제압하며 다른 침입자들을 처리했다. 결국 침입자들은 모두 붙잡혔고 보안팀이 도착했다. 민준은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하고 조 실장을 포함한 침입자들을 경찰에 인계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민준은 은지를 자신의 채에 태웠다. 다쳤나?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는 민준을 바라봤다. 고마워요. 날 지켜줘서.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은지가 나비 프로젝트 서류철을 봤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민준의 아버지와 은지의 아버지는 과거에 함께 연구를 했었다. 그런데 왜 은지의 아버지는 갑자기 사라지고 얼마 후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까? 그리고 강은별의 실종은 그와 무관한 것일까? 민준은 강도준 상무가 나비 프로젝트에 유난히 집착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한편 은지는 병원에 입원한 동생 지훈을 찾아갔다. 민준의 도움으로 지훈은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었다. 지훈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있었다. 은지는 지훈의 손을 잡고 나비 펜던트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지훈아, 혹시 이 나비 목걸이 기억나? 지훈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누나랑 아빠랑. 지훈의 말에 은지는 충격을 받았다. 지훈은 어릴 적 기억이 희미했지만 이 목걸이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 이것은 강은별의 목걸이가 아니었다. 은지 자신의 목걸이였던 것이다. 은지는 밤새도록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행복했던 한때,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주었던 나비 목걸이. 아버지는 그녀에게 늘 너는 자유로운 나비처럼
세상을 훨훨 날아다닐 거야 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강성그룹 로고가 그려진 건물이 보였던 날, 그녀가 아빠와 함께 강성그룹 건물 근처에서 놀았던 기억, 그리고 그때 함께 놀았던 한 남자아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 아이는 민준과 닮아 있었다. 은지는 알 수 없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강성그룹과 관련이 있었고, 민준의 여동생 강은별의 실종, 그리고 그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의 음모로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강도준 상무는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었다. 그는 은지의 아버지의 죽음, 민준의 여동생 실종,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의 배후에 있는 진짜 악당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은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강민준의 곁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이 위험한 게임은 이제 그녀의 복수극으로 바뀌고 있었다. 은지의 기억은 마치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오듯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다. 나비 목걸이,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강성그룹 건물을 배경으로 함께 놀았던 어린 시절의 남자아이.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그녀의 아버지가 단순히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비밀과 연루되어 희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 강민준과 그의 가족이 있었다. 한편 강민준 역시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은지의 곁에 있을수록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여동생 강은별과의 희미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어릴 적 은별이는 나비 문양이 순화진 옷을 즐겨 입었고, 민준의 아버지는 은별이를 위해 직접 나비 모양의 목걸이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리고 은지가 착용한 그 나비 펜던트 목걸이. 민준은 자신의 기억과 은지의 현재가 소름 끼치도록 겹쳐지는 것을 깨달았다. 설마 하는 의심이 그의 이성을 흔들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서재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다. 앨범 속에는 어릴 적 강은별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천진난만하게 웃는 은별이의 모습. 그때 한 사진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다. 은별이가 자신이 가장 아끼던 곰 인형을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런데 곰 인형의 옷깃에 작은 나비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어린 은별이가 직접 쓴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나비 공방의 은지 언니가 선물해준 나비 브로치. 은지 언니는 나비처럼 예쁘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은지 언니. 은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응시했다. 은지 언니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강은별의 일기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을까? 혹시 은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방이 나비 공방이었을까? 민준은 은지의 아버지가 과거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나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리고 은별이가 실종되던 날, 민준의 아버지와 은지의 아버지는 함께 그 연구실에 있었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순간 민준은 은지의 방으로 달려갔다. 은지는 잠 못 이루고 강은별의 일기장을 다시 읽고 있었다. 민준은 은지의 손에 들린 일기장을 낚아챘다. 이거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나? 은지는 놀라서 민준을 올려다봤다. 비서님이 주신 강은별 씨 자료 안에 있었어요. 민준은 일기장을 휙휙 넘겼다. 그의 눈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어린 은별이가 그린 그림이었다. 나비 펜던트 목걸이를 한 어린 소녀의 그림. 그리고 그 아래에 쓰인 글귀. 이 은지 언니와 나비 목걸이. 언젠가 나도 언니처럼 예쁜 나비가 될 거야. 민준은 은지를 바라봤다. 이 그림, 누가 그린 거지? 강은별 씨가 그린 거예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은지의 목에 걸린 나비 펜던트 목걸이를 응시했다. 이 목걸이 정말 당신 것이 아니었나?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가 어릴 적에 만들어주신 제 목걸이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다가 얼마 전에 찾았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민준이 준 것이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은별이의 일기장, 앨범 속 사진, 그리고 은지의 목걸이,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은지, 그의 여동생 강은별,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은지가 바로 그 잃어버린 은별일 가능성.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은별이는 실종된 지 10년이 넘었다. 게다가 민주는 은지가 공영에 처한 편의점 알바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때 박세라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탐정이 보내온 은지의 동생 지훈의 병원 기록과 과거 편의점 근무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세라는 강성그룹의 실세인 김 여사를 찾아갔다. 할머니, 민준 오빠의 여동생이 사실은 가짜입니다. 세라는 김 여사에게 증거를 내밀었다. 강은별이 아니라 강은지라는 이름의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동생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민준 오빠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김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무어라 감히 강성그룹을 기만했단 말이냐? 세라는 덧붙였다. 제 생각엔 민준 오빠도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민준 오빠가 유언장을 차지하기 위한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 은별이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김 여사는 세라의 말을 듣고 민준에게 깊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즉시 은지의 신원을 재확인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했다. 만약 은지가 가짜임이 드러난다면 민준은 유언장 관련해서 엄청난 위기에 처할 것이었다. 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을 압박하여 은지를 내치고 다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라의 행동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 여사의 지시로 강성그룹의 법무팀은 은지의 신원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나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오래된 기밀 문서들을 우연히 발견했다. 문서에는 강은지의 아버지 이름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었고 그가 강성그룹의 전 연구원이자 나비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강민준의 아버지와 은지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증거들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민준의 아버지의 죽음, 강은별의 실종, 그리고 은지의 아버지의 사망 사이에 단순한 우연 이상의 복잡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문서에 따르면 나비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소재 개발이 아니라 특정 질병의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비밀 연구였다. 그리고 강도준 상무가 이 프로젝트의 정보를 빼돌리려 했던 정황도 포착되었다. 민주는 이 모든 사실들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둘러 은지의 친모가 사라진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은지의 어머니가 강성그룹 산하의 한 요양원에 비밀리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오랫동안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민주는 은지 어머니의 병실에서 한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은지와 은지의 아버지, 그리고 젊은 시절의 민준 아버지와 어린 강은별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은지 아버지의 손에는 나비 펜던트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민주는 깨달았다. 은지는 강은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은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강은별의 실종과 관련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비 프로젝트는 강도준 상무가 노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둡고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민준의 아버지가 유원장에 강은별의 존재를 명시한 이유도 어쩌면 이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을지도 몰랐다. 민준은 은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속일 수 없었다. 이 모든 음모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은지의 기억과 도움이 절실했다. 민준은 은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강은지 씨,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민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당신의 아버지는 과거 내 아버지와 함께 강성그룹의 나비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연구원이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는 강성그룹의 요양원에 계셨다. 당신의 가족과 우리 가족은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다. 은지는 눈물을 글썽겼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사라진 건가요? 강성그룹 때문에.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다. 당신의 아버지는 나비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했고, 내 아버지는 그런 당신의 아버지를 도우려 했다. 하지만 강도준 상무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꾸미고 있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그 음모를 막으려다가 희생된 것이고, 강은별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납치된 것이다. 은지는 충격의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파편화된 기억들이 다시 한번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절규, 무너지는 실험실, 그리고 끌려가는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 강은별이었다. 은지는 울부짖었다. 그럼 강은별 씨는 죽은 게 아니었나요?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나는 그동안 강도준 상무에게 속아왔던 것이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내게 강은별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고 유원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은지는 민준을 노려봤다. 그럼 저를 이용한 건가요? 제 동생을 살려준다는 미끼로 저를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인 거군요. 미안하다. 하지만 난 당신 외에는 이 진실을 밝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당신의 기억이 모든 퍼즐을 맞출 유일한 열쇠다. 민준은 은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를 믿어달라.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내고 당신의 아버지와 내 동생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 은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준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여전히 그를 의심해야 할까?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절박함과 함께 진정한 후회를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동생 지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좋아요. 당신을 믿을게요. 하지만 약속해요.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함께 이 모든 걸 밝혀내야 해요. 그리고 제 동생 지훈을 지켜주세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다. 우리는 이제 같은 배를 탄 것이다. 두 사람은 강도준 상무의 음모에 맞서 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강도준 상무의 약점과 과거 행적을 파고들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강도준 상무의 음모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뿌리 깊었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와 은지의 아버지가 개발 중이던 나비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다. 은지의 아버지는 진실을 밝히려다 희생되었고 강은별은 그 모든 것을 목격했기에 강도준 상무의 손에 의해 비밀리에 감금되어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사실을 은지에게 털어놓으며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은별이 고통받고 은지마저 위험에 빠뜨렸다고 생각했다. 민준과 은지는 강도준 상무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먼저 나비 프로젝트의 원래 목적과 강도준 상무의 불법적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은지는 아버지의 공방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단서들을 찾기 위해 민준과 함께 낡은 공방을 방문했다. 공방은 시간이 멈춘 듯 먼지가 쌓여 있었고 그곳에서 은지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와 함께 오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카메라 속 필름에는 나비 프로젝트의 초기 실험 영상과 함께 강도준 상무가 연구원들을 협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편 박세라는 은지의 정체가 가짜라는 사실을 폭로할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강성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인 비공식 만찬 자리에서 은지와 지훈의 병원 기록을 담은 봉투를 김 여사에게 건넸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강은별이 아닙니다. 그녀는 동생의 병원비를 위해 민준 오빠와 가짜 계약을 맺은 사기꾼입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승리감이 깃들어 있었다. 김 여사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민준아. 이 아이의 정체가 정말 이렇단 말이냐.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민준은 침착하게 김 여사를 바라봤다. 네, 할머니. 박세라 씨의 말은 사실입니다. 호란의 모든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민준이 순순히 인정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세라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민준은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제가 은지 씨를 강은별로 위장시킨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도준 상무의 오랜 음모를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준은 나비 프로젝트의 진실, 강도준 상무의 불법적인 행위, 은지 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강은별의 실종에 얽힌 모든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은지의 아버지가 남긴 연구 노트와 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영상 속 강도준 상무의 악행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강도준 상무가 있습니다. 그는 나비 프로젝트의 기술을 이용해 불법적인 복제 인간 실험을 진행하려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은지 씨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제 여동생 은별이를 납치하여 감금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호라는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강도준 상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민준을 노려봤다. 무슨 헛소리냐. 저 아이는 가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네가 유언장을 차지하기 위한 계략이다. 세라는 당황했다. 그녀는 은지의 정체를 폭로하려 했을 뿐인데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도준 상무의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은지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다. 제 아버지는 강성그룹의 나비 프로젝트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비 목걸이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저의 것이자 어린 시절 강은별과 저를 이어주었던 추억의 증표입니다. 은지는 목에 걸린 나비 펜던트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린 시절 강은별과의 희미한 기억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함께 놀았던 정원, 나비 찻집, 그리고 나비 공방에서의 추억. 그녀의 이야기는 강은별의 일기장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은지의 어머니였다. 민준이 은밀히 주선하여 요양원에서 데려온 것이었다. 은지의 어머니는
민준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말을 제대로 할 수는 없었지만 사진 속 인물들을 가리키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모든 이들에게 진실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김 여사는 은지의 어머니를 보고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은지의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젊은 시절 그녀는 은지의 어머니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모든 의심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강도준 상무는 궁지에 몰렸다. 그는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증거와 증인들이 명백했다. 민주는 강도준 상무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계약서들을 추가로 폭로했다. 이 모든 증거는 강성그룹의 법무팀과 사전에 협력하여 확보한 것이었다. 경찰이 출동하여 강도준 상무를 체포했다. 그는 발악했지만 그의 추악한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끌려가면서 민준과 은지를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던졌다. 너희들이 감히 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호라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충격과 경악,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들이 오고 갔다. 강성그룹의 숨겨진 치부가 드러났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덮여있던 진실이 밝혀졌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자 민주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은지 씨, 당신을 이렇게까지 위험에 빠뜨려서. 은지는 민준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절망이 없었다. 대신 강인한 의지와 민준에 대한 신뢰가 깃들어 있었다. 아니요, 민준 씨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아빠의 억울함도 풀 수 있게 됐고요. 민준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계약으로 묶인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함께 헤쳐오면서 그들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강도준 상무의 잔당을 처리하고 잃어버린 강은별을 찾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강도준 상무가 체포되면서 강성그룹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나비 프로젝트와 강도준 상무의 불법 행위, 그리고 강민준의 여동생 실종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강성그룹의 이미지는 추락했지만 민준은 이 기회를 이용해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룹을 정화하려 했다. 그는 강도준 상무에게 협력했던 내부 인물들을 하나둘씩 해고하고 그룹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했다. 민준과 은지는 강도준 상무의 배후 세력을 밝히고 잃어버린 강은별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였다. 은지의 아버지가 남긴 카메라 영상과 연구 노트는 강도준 상무가 나비 프로젝트의 유전자 치료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조작하고 실험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증거를 담고 있었다. 특히 영상 속에는 강은별이 감금되어 있는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희미한 배경이 찍혀 있었다. 박세라는 강도준 상무의 몰락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동시에 민준과 은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세라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민준과 은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의 아버지와 강도준 상무 사이에 숨겨진 비자금 장부를 찾아냈는데 그 장부에는 강도준 상무가 강은별을 감금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밀 은신처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민준 오빠, 이 장부를 찾았어요. 강도준 상무가 은별 씨를 가둬둔 곳의 주소인 것 같아요. 세라는 장부를 민준에게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은 장부를 받아들고 세라를 바라봤다. 고맙다. 세라, 네 도움이 컸어.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세라는 눈물을 글썽겼다. 주소를 확인한 민준과 은지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외곽에 버려진 창고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낡고 어두운 창고 안에는 먼지 쌓인 가구들과 함께 오래된 철창이 놓여 있었다. 철창 안에는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그녀가 보였다. 은별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지만 민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오빠. 그녀는 강은별이었다. 10년 넘게 감금되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던 강은별. 은별은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고 제대로 된 의사소통도 불가능해 보였다. 민주는 철창을 열고 은별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흐느꼈다. 잃어버린 동생을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과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은지는 민준과 은별의 재회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진실, 그리고 강도준 상무의 잔혹한 행위들이 눈앞에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은별이 손에 쥐고 있는 낡은 고민형. 그 인형의 옷깃에는 어린 은지가 직접 만들어 주었던 나비 브로치가 여전히 달려 있었다. 그때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며 강도준 상무의 잔당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은별을 다시 납치하려 했다. 감히 은별이를 빼돌려 강민준. 너는 이제 끝장이다. 민준은 은별을 보호하며 잔당들과 맞섰다. 은지 역시 몸을 사리지 않고 민준을 도왔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호신술과 편의점에서 쌓은 위기대처 능력을 발휘하며 민준의 옆에서 싸웠다. 하지만 상대는 수가 많았고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낡은 창고 한 구석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먼지 쌓인 상자더미 뒤에서 늙고 지쳐 보이는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개는 강민준 가족이 오래전부터 키우던 진돗개 보리였다. 은별이 실종되던 날 함께 있었던, 은별이 가장 아끼던 개였다. 보리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은별이 사라진 곳을 맴돌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보리는 맹렬하게 짖으며 잔당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개의 공격에 당황하며 휘청거렸다. 보리는 마치 은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는 듯 격렬하게 싸웠다. 보리의 용감한 모습은 민준과 은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보리의 공격 덕분에 잔당들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민준은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강도준 상무의 잔당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보리는 은별의 품에 안겨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은별은 보리를 보고 미세하게 미소 지었다. 보리의 존재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은별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지만 민준과 은지의 보살핌 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보리는 은별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를 지켰다. 보리는 은별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준은 강도준 상무의 모든 죄를 명백히 밝히고 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했다. 강도준 상무는 나비 프로젝트의 불법적인 연구 및 실험, 살인교사, 납치 감금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강성그룹에 환수되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은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어머니와도 재회했다. 민준의 도움으로 은지의 어머니는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갔다. 그녀는 점차 말문을 열기 시작했고 과거의 충격적인 기억들을 조금씩 이야기했다. 그녀의 증언은 강도준 상무의 죄를 더욱 명백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준과 은지는 그동안의 모든 계약 관계를 정리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가짜 남매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그 어떤 계약보다도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함께 생사의 고비를 넘고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며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민주는 은지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깊이 매료되었고 은지 또한 민준의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심과 용기에 반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을 맞추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강도준 상무가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강성그룹은 민준의 지휘 아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민준은 그룹의 모든 비리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표방하며 추락했던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전념했다. 나비 프로젝트는 본래의 목적인 질병치료 연구로 전환되었고 은지의 아버지가 꿈꿨던 인류애적인 가치가 실현되도록 지원했다. 그는 명예를 회복한 은지의 아버지를 기리며 강성그룹 내에 기념연구소를 설립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강은별의 회복이었다.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말을 잃고 세상과 단절되었던 은별은 민준과 은지, 그리고 충견보리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민준은 매일 은별의 병실을 찾아 그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어릴 적 함께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은지는 은별이의 곁에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며 그녀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었다. 보리는 은별의 품에 안겨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다. 동물과의 교감은 은별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되었다. 보리가 짖거나 꼬리를 흔들 때마다 은별은 미세하게 반응했고 그것은 은별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은별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비.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졌지만 그것은 기적과도 같았다. 민주는 기쁨에 겨워 은별을 끌어안았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은별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그녀는 점차 민준과 은지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잃어버린 시간만큼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 나갔다. 은지는 은별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고 은별은 은지의 가르침 아래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늘 나비와 함께 민준과 은지 그리고 보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어머니와도 완전하게 재회했다. 민준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어머니는 딸에게 지난 세월의 아픔과 강도준 상무에게 시달렸던 고통을 털어놓았다.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가족을 되찾은 행복을 느꼈다. 민준과 은지의 관계는 계약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기대며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다. 민준은 은지의 강인하고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반했고 은지 또한 민준의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진심과 용기에 감동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준은 은지를 강은별과 보리가 함께 뛰어놀았던 강성그룹의 옛 정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이제 아름다운 나비 정원으로 가꾸어져 있었다. 수많은 나비들이 꽃들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민준은 한쪽 무릎을 꿇고 은지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은지 씨, 처음 우리는 계약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주고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의미를 찾아준 당신에게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습니까?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씨, 평생 함께 할게요.
그들의 키스는 만개한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들처럼 아름답고 자유로웠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난 가장 찬란한 꽃이었다. 몇 년 후 강성그룹은 민준의 리더십 아래 더욱 견고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나비 프로젝트는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그 공로로 민준은 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 강은별은 여전히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미술 치료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고 나비 정원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보리는 은별의 그림 모델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은지는 민준의 든든한 배우자이자 강성그룹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담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동생 지우는 완치되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은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힘들었던 과거를 되새기지 않아도 되었다. 민준과 은지는 나비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사랑,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헌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결말을 맺었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신데렐라가 아닌 서로에게 유일무이한 존재이자 삶의 동반자로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나비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영원히 세상의 회자될 것이었다.